자, 여러분 교재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제 16절입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 및 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프로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중범위적 관점, 미들 레인지라고 그러죠. 우리 행정학이 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다 영어라고 그랬죠. 미국의 행정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과 독일 그 정도예요. 미국이 90이라면 유럽의 행정학 10 정도. 한국의 행정학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학이기 때문에 영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실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구 방법은 기술적인 방법이 있죠. 디스크립티브, 그 다음에 실증적, 파지티브, 그 다음에 규범적, 노멀티브 이런 방법이 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적, 실질적 방법과 규범적, 처방적 방법이 있다. 한쪽을 버리시고 한쪽을 암기해야겠죠. 규범적, 처방적 방법은 현상학적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법률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상학적 방법이다 그러면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본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질을 알 때 어떨까요? 실망감에 빠지겠죠? 본질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몰라야 되는데 특히 사람의 본질 뭘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 사람은 이 형상을 갖고 있는데 본질은 피로 돼 있죠. 피. 이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피와 고름으로 돼 있어요. 피와 고름을 섞어놓은 것이 사람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기 사랑해 했더니만 피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본질은 피니까. 그죠? 때와 피로 돼 있어요. 피부에 다 때가 쫙 있죠. 손을 탁 잡는 순간 나는 자기 본질을 사랑해요. 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때를 사랑하죠. 여러분 이 학원 나오기 전에 화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때예요. 때. 그죠?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을 알았을 때는 충격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뭡니까? 최근에 날씨가 좀 삼삼했죠. 추웠죠. 추워가지고 돼지갈비 같은 거에다가 시원하게 알코올을 섭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돼지갈비 본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용히 죽어졌을까요? 안 그렇죠. 엄청나게 도살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한 달 전에는 살아가지고 뛰어다녔겠죠? 그 생각하면은 먹기 싫어져요. 그죠? 잔인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본질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본질을 알았을 때는 무섭습니다. 본질을 몰랐을 때예요. 자, 행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 자, 밑에 쭉 보시고 법률적 방법이 있고 제도론적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만 쭉 보세요.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생태론적 접근 방법. 생태론이니까 쉽게 말해서 뭘 강조했을까요? 생태론에서는 환경을 강조했다. 여기서는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데 21세기 때는 환경 친화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추구하면서 환경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성공하려면 생수장사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함정에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생수를 남한에 공급만 해도 먹고 살아요. 쟤들 원자폭탄 자꾸 터뜨려가지고 자진해가지고 지진이 막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자폭탄 자꾸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남한으로 생수관만 만들어서 수도만 틀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물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가진 거는 환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성공하려면 환경밖에 없어요. 사실 공장보다도. 아시겠죠? 환경으로 승부하면 한국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우리나라 다도에 섬이 7,000개입니다. 7,000개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몇 개밖에 안 돼요? 200개밖에 안 돼요. 6,800개는 노는 섬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남해안 섬을 갖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그것만 잘 활용해도 한국은 완전히 환경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일부러 외국 갈 필요가 없어요. 섬이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갯벌이 많아서요. 뭐 음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서 거기서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니까 무인도란 말이에요. 무인도. 가고 싶죠? 시험에 합격해서 가세요. 아시겠죠? 낭만이라는 게 있는데 낭만도 피와 고통을 나누고서 낭만을 즐겨야겠죠. 그죠? 낭만만 즐기면은 방랑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생태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생태론자들의 특징은 환경이 이미 결정됐다. 즉 환경 결정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적 입장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말이죠. 팔자론이라고 하죠.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돼. 운명론자가 아니라 팔자론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원래 태생이 이런가?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태를 못 벗겠죠. 구태를 못 벗어요. 진취적이고 투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투쟁적으로 나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쟁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병마와 그죠? 죽음과 꼭 싸워야 돼요. 마지막까지 싸우고서 그때 놔야 됩니다. 끈을 놔야지 지금부터 놓으면 안 되겠죠. 우린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 투쟁하려면 재밌죠. 노력해가면서 투쟁하면은 투쟁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 환경에 대한 행정의 독립 변수성을 경시했다. 행정과 말이죠. 이 생태론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환경이라는 거 있죠. 환경 속에 행정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행정과 환경은 다른 건데, 이 환경 행태로 생태론적 입건에서는 뭡니까? 환경 속에 행정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즉, 이 행정이 비독립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독립적이다. 사실은 행정은 독립적인데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해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막 해석 방법 많죠. 뭐 주어 동사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그거 안 물어봐요. 내용을 물어보죠. 다음 이 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지. 누가 그걸 물어봐요. 최근에. 그죠? 안 물어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어가 중요 단어가 3개가 있다.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짜맞춰 가지고 현 시대 흐름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70점 맞아서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점 맞아서 좋아할 거 없죠. 딱 70점이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70점에서 75점 목표라는 거예요. 다 맞으려고 달려들다가는 다른 과목 빵점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체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체제는 뭐냐면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법, 조직 이런 걸 강조해 가지고 유지하려는 걸 체제라고 그래요. 북한 체제 그러죠. 북한 체제는 뭡니까? 방법, 공산주의적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뭐 공화국 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체제라는 거예요. 미국 체제, 서방 체제 뭐예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거. 민주주의 방식, 법. 그죠? 이런 거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체제다. 이렇게 해요. 체제. 체제가 뭐냐 물어보면은 어떤 방법과 특정한 방법, 특정한 법과 그 다음에 특정한 조직에 의해서 굴러가는 형태. 이게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 이름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 베르탈란피입니다. 베르탈란피. 한글로 쓰세요. 어떤 책에 보더라도 이 발음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베르탈란피입니다. 베르탈란피. 이 사람이 이제 일반 체제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2번 보세요. 결국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 이거를 결국 시스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체제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체제다. 이런 얘기예요. 구조. 이게 바로 체제 이론이다. 의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체제는 두 가지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방 체제가 있고 폐쇄 체제가 있다. 클로즈드죠. 클로즈드니까
뭡니까? 페이스잭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턴의 정치 체제론이 있는데, 줄 한번 보세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투입 산출 무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스턴이라는 사람은요, 사회에서 강조되는 사람이에요. 이 행정학에서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 사회에서 많이 나와요. 환류 모델,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더 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체제의 기능 AGIL 나와 있죠. 아까 AGIL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는 아답테이션인데 이거 물어보질 않아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G는 아무래도 타깃 그리고 뭡니까? 고를 뜻하죠. 어떤 목적을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LATN 레이턴트입니다. 레이턴트. LATN입니다. LATNT 나와죠. 이거를 잠재적이라는 뜻입니다. LATNT. 가끔 영어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잠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외부로 표현된 것보다 잠재적인 게 더 무섭다고 그랬죠. 잠재적 살인자가 무섭습니까? 현재 절도하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잠재적 살인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참 잘생겼죠. 남자분이. 나중에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잠재적 살인자예요. 어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잠재성이니까 무서워요. 이번에 신혼부부가 자식을 죽였죠. 죽였는데 맨날 폭행을 당하는 거기에서 그룹에서 자랐던 사람이 또 죽인 거예요.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이게. 눈을 딱 떠보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배워요.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자기를 절제하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럼브로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격세 유전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꾹 참았다는 거예요. 꾹 참아가지고 아버지는 살인자였지만 나는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또 살인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격세 유전된 거예요. 왜? 나는 꾹 참았죠. 아버지가 사고 쳤으니까 나는 꾹 참아. 술도 안 먹고 말이죠. 담배도 안 피고 오로지 마태복음만 본 거예요. 에? 계속 성경책 읽고 답답하면 뭡니까? 찬송가 부르고 그랬는데 내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자식이 또 사고 치네. 왜? 격세 유전이라고 그래. 이거를 꾹 참았으니까 잠재적인 게 자식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폭행스럽다 그러면은 좀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도 성경책, 그 다음에 옆에 불경책, 이쪽에 뭡니까? 그 힌두교에서 쓰는 거 있죠. 그 책을 세 개 갖다 놔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항상 기도하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라는 것은 나한테 오니까. 그죠? 내가 못 이겨서 죄가 되는 거예요. 못 이기면 교도소에죠. 누구나 마찬가지. 이번에 체육 선수들 막 사람 때리고 그랬죠. 원래 멀쩡하던 사람이에요.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 만났으면 절대 안 때렸을 텐데. 왜냐하면 풀어줘야 돼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오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사람 안 된다고 그랬죠. 하루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응어리가 맺히면 폭발한단 말이에요. 볼케이노처럼 뻥 터져요. 그 옆에 있으면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스트레스를 적시에 풀어야 돼요. 알겠죠? 적시에. 요 바깥에 나가면 많습니다. 포장마차 많아요. 그러니까 적시에 풀어줘요. 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개방체제에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체제 특징이 있죠.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태적 균형 유지한다. 그 다음에 동일종국성. 자, 3번 동일종국성 알아두십시오. 동일종국성. 그 네모칸 쳐놔요. 행정학에서 좀 어려운 단어인데 동일종국성이라고 나와요. 같은 말이 동종국성인데 자, 여러분들 집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시험 보러 가죠. 같은 데서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다. 의도는 다를지 몰라도 또는 어떤 라인은 다를지 몰라도 종착역은 똑같은 성질 이걸 동종국성 또는 동일종국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행정하기 쉬워요. 이해만 하면은 절대 까먹지 않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손 실험했었죠. 효손이 아닙니다. 또 효손 그래가지고 효도 효자인데 아니고 효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인식을 효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손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 이걸 호손 효과라고 했죠. 이번에 동종국성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성질이에요. 알겠죠? 같은 결과.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동대문에서 시험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나, 그죠? 노량진이나 뭐 아니면은 부산서 공부해서 합격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종국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성이라는 뜻인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부정적 엔트로피 같은 게 뭐냐면 없어져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을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고려가 망했죠. 고려가 망하는데 망하는 걸 막으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 당시에 정몽주랄 때가 이런 사람이 노력했죠. 이런 선상, 이것을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고려가 망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가 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죠? 거기에, 자꾸 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네거티브의 어떤, 엔트로피, 이거를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망해가는 것을 막는 거,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자, 별표 4개입니다. 3번 출제됐습니다. 부정적 엔트로피. 뭐라고 출제됐을까요? 체제론적 방법에서는 긍정적 포지티브 엔트로피를 강조했다. 어때요?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네거티브 엔트로피입니다. 자, 우리가 네거티브 엔트로피, 포지티브 엔트로피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포지티브란 말도 어렵잖아요. 그죠? 긍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적극적이라는 뜻도 있고 많죠.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합격해서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토요일 날은 근무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어떤 낚시를 하고 싶다. 낚시 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 MTB. 산을 말이죠. 경사 50도 된 걸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래. 그럼. 프로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레이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에? 될 수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이상하게 차를 끌고 나와요. 누굽니까? 저번에 폭행 사건 연루됐던 애 걔랑 누구의 있었잖아요. 감옥간에 하나. 감옥이 아니라 사고치는 하나 있었잖아요. 예.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이틀이면 얼마든지 프로의 세계 갈 수가 있어요. 바둑을 더 가지고 프로 한 2단 됐다. 등단도 할 수가 있고, 이상하게 그림도 이상한 그림 막 그려요. 그럼 갑자기 그림 옆에서 오라고 그래요. 가보면 왜 이걸 그렸냐? 그럼 제2의 피카소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작년에 그림을 제가 이렇게 샀는데 그림이 누가 그린 거냐면 뭡니까? 이 동물이 뭡니까? 이 여기다 해놓고서 대충 그린 거예요. 그걸 파는 사람을 봤어요. 사람보다 더 잘 그렸습니다. 그걸 또 파네요.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원숭이 딱 주고서 원숭이 그림을 줘요. 그림을 딱 그리고서 이거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으로 가게 되면은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만 해서는 될 수가 없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멀티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요즘에 제가 강연할 때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한 3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직을 해도 어디 가서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리도.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갑자기 3번 변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는 다 65세 이상이에요. 다. 그러면은 65세면은 뭡니까? 그 그룹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100세 먹은 할머니 얻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체력적으로 왕성해야겠죠. 그죠? 자, 부정적 엔트로피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방체제에서는
긍정적 엔트로피가 아니라 부정적 엔트로피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넘기세요. 54페이지입니다. 체제론의 한계가 또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플러스 개인적 차원의 미시적 현상을 경시했다. 아무래도 체제 이론이니까 어떤 틀을 강조했겠죠. 이 전체적인 흐름 전체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 개인을 경시했다 이런 얘기. 개인을 경시했다. 자, 북한 체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해요? 부속품이잖아요. 공산당이 중요하죠. 그죠?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공산당이 중요하지 내가 거기서 뭘 먹고 사는지 김정은은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죠? 김정은은 절대 그런 생각, 걔는 체제 유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뭡니까? 경시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태론적 접근 방법.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다가 뭘 쓰냐면 결국 행태론은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규칙. 규칙을 발견했으니까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성을 담보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등호 표시하세요. 행태론은 외부로 표출된 객관적인 걸 보는 거예요. 어떤 내부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게 모르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 만날 때 다 민주적인 줄 알았죠. 그죠? 외부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별놈 다 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그런 어떤 형태, 이걸 행태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어떤 룰은 발견하겠죠. 그죠? 룰은 발견합니다. 룰은 얼마든지 발견하죠. 룰은 발견하고 객관적입니다. 그죠? 객관적이다.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행태론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양적 접근, 양쪽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양쪽, 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면 어떤 표본 모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델이 많을수록 좋아요? 조금일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그 법칙은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도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합격권에 빨리 들어갈지를 알고 있어요. 되게 심플하게 하는 사람들이 금방 합격해요. 훌훌 털고. 좀 오래 가는 사람들 특징이 너무 깊이 들어가요. 뭐 하나 가지고. 행태론 해가지고 한 달을 행태론 보는 거예요. 한 20년 걸리죠. 20년 걸려요. 실제로 아직도 저 고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신림동에서. 아직도 그래요. 머리가 좋습니다. 지금도 만나면은 엄청 똑똑해요.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정치 현상, 행정 현상, 어떤 현상을 본다. 현상 줄거세요. 자, 행태론에서 중요한 사람이 나와 있죠. 바로 사이먼이죠. SIMON 나와 있죠.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 나와 있죠. 자, 행정 행태론은요. behavior 이렇게 돼. behavior 나왔죠. 결국 행동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연구 방법 보세요. 논리 실증주를 강조했다. 어떤 규칙 발견하려면 일단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 정도만 보세요. 규칙을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접근해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H2O가 있다. 그럼 뭐예요? H2O는 뭐예요? 물이죠. 물은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붙은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이거 물이구나라는 결론 나오죠. 자, 산소와 물 두 개가 만나면 물이 되는구나.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논리 실증적으로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해야겠죠.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그 다음 실증적으로 분석해야죠. 여기 투명한 액체가 있구나. 이게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논리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자, 논리 실증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중립적으로 해야 돼요. 중립적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지. 이거 중립적이라는 건 바로 객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55페이지입니다. 한계.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해서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한계 줄거세요. 가치 판단을 배제했다.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을 배제했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행태론이 나왔는데 이걸 좀 비판하는 세력이 또 나왔습니다. 후기 행태론자라고 그래요. 후기 행태론자. 거기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톤입니다. E-A-S-T-O-N. 이스톤입니다. 이 사람 말이죠. 적실성을 강조했다. 적실성 대문간 치세요. 또 중요하죠. 적실성을 강조했는데 이건 뭐냐면 행정을 할 때도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죠?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걸 적실성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연구방법 2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주관주의는 바로 뭡니까? 유명론, 명목론 이렇게 되어 있고 객관주의는 실제론, 존재론이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네 번째 일반 법칙 방법론이고 개별적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걸 안다고 해야지 문제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문제를 계속 유심히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행정학을 만점 맞으려면 기출됐던 문제를 계속 쳐다봐야 돼요. 알겠죠? 계속 쳐다봐야 돼요. 이론적인 건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이 이스톤을 쳐보면은 이 사람과 연결된 논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 수천 개가 넘어요. 뭘 주장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로 끝나고 기출됐던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요 문제집 있죠? 그거면 충분해. 이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현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학. 자, 현상학 네모칸 치세요. 현상학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죠. 현상학은 뭐라고요?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질 파악. 너의 본질이 뭐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뼈로 돼 있다. 나는 뭐 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을 알고 보면은 사람의 본질을 알면은 사람이 싫어질 때가 많죠. 그죠? 그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눈을 딱 봤을 때 현미경 다 눈곱이 자뜩 있죠. 그죠? 눈곱에다가 뭐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손도 마찬가지. 손톱에 균이 몇 수만 마리가 넘죠. 본질적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수 딱 하면은 이게 핵분열 돼가지고 3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다. 그래서 후셀이라는 사람과 슈츠 이런 사람, 후셀을 알아두십시오. 법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부로 나타난 현상 뒤에 근본적인 것이 무엇냐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현상학 뭐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죽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죽음 있는가? 의문이 많이 들죠. 제일 사람들이 살면서 의심이 가는 게 죽음이 과연 있을까? 그죠? 가장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하고 살까? 결혼했을까? 그죠? 내가 뭐 가족관계를 얼마나 궁금하겠죠? 이게 바로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 뒤에 있는 본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거. 내년쯤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죠? 그죠? 이게 현상학이에요. 약간 추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불변적, 근원적, 절대적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철학을 지칭한다. 시험에 출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4번 구성주의가 나오네요. 구성주의. 자, 구성주의. 지금 용어가 막 나오죠. 구성주의는 뭐냐면 컨스트럭티비즘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구성하는 그런 형태를 연구하는 그런 주의를 구성주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많이 오셨는데 구성하고 있죠.
누구누구 원고 이런 구성된다. 이런 주의를 구성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고 인간의 정신을 쪼개서 분석하는 학문이 구성주의예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면 인간의 정신을 말이죠. 정신을 쪼개가지고 연구하는 학문, 이거를 쪼개어 연구하는 학문을 구성주의라고 그럽니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 이렇게 합니다. 컨스트럭티비즘. 컨스트럭트는 뭐 구성하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ISM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 ISM 붙이면 다 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면 구성주의를 강조했다. 뭐가요? 현상학이. 현상학에서는 구성주의를 강조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비판이론이 나옵니다. 비판이론의 이제 선구자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인데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마스는 비판이론을 강조했습니다. 자, 비판이론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골자만 알고 계세요. 하버마스 상관없습니다. 하버마스가 강조했는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해방을 강조했습니다. 해방. 사람은 말이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뭐 문화일지라도 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도 갇혀 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물리적으로 갇혀 있죠. 집에 가서도 갇혀 있다는 가족에 갇혀 있고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비판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 이성에 회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이성 회복. 약간의 르네상스와 비슷하죠? 르네상스가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사상은 뭐예요? 인간 중심이죠. 그리스 신들을 보면 12신이 있는데 물론 신 종류는 한 80개가 넘어요. 그죠? 많죠? 집에 신 많죠? 그 신이 아니고 여기서는 집에서 신는 그런 뭡니까 부치가 아니고 뭐 하늘이고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제우스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랑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아시겠죠? 즉 인간 이성으로 회복하자는 게 바로 르네상스의 정신이었는데 그거와 좀 비슷한 게 바로 비판 이론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의 핵심이 뭐냐 거기 담론이라고 있어요. 담론. 자 별표 4개입니다. 담론.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자 담론을 보세요. 담론. 이 담론은 잘 보세요. 담자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한문 뭐 박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씁니다. 담론. 담자가 무슨 담자입니까? 자 불이 2개가 있어요. 불이 2개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뭐냐면 화롯불이 었단 말이에요. 화롯불이 불타고 있죠. 여기 사람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화롯불에서 의논을 했던 겁니다. 속 시원히.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 3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을 던질 수 있는 것 자체를 담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담론. 화로에서 말하는 거죠. 말씀 원자니까. 그죠? 화로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논쟁까지 하는 거. 이것을 담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저 하버마스 처음에 만났을 때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하버마스 참 이름 좋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디스커션이죠. 디스커스를 강조했다. 토론하자는 겁니다. 토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로에 앉아가지고 서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나 주변 삼촌들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게 바로 담론인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앞으로 너 어떻게 살 것이냐. 아시겠죠? 화로에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담론이에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우리 담론하자 그러는데 거기는 화로가 아니죠. 방송국이잖아요. 그건 국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론은 따뜻한 화로에서 뭘 먹어가면서 하겠죠. 무슨 뭐 군밤이랄지 아니면은 군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걸 먹어가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다정하지만 디스커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토론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발전하려면 토론 안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을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담론이었는데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하버마스였다. 이해가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담론 줄구세요. 시민사회 조직을 네트워크로 규정해서 공론 영역, 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시청의 회의실에서 서울 시민과 대화 이런 거 있죠. 이게 담론인 겁니다. 서울 시민과의 대화. 이게 중요하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7페이지입니다. 공공선택 이론 나왔죠? 공공선택적 이론 방법인데 자, 이거 참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좀 암결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2번 보세요. 관료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을 줄구세요. 모든 개인을 경제인으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경제인. 자, 경제인으로 파악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했다. 그죠? 수요와 공급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비주얼 핸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 경제로 접근했다는 것은 뭘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완전성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행정도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보세요. 정부 실패를 규명했다. 자, 정부가 실패했겠죠. 그걸 규명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오스트롬이라 OSTROM 이렇게 나와있죠. 이 사람이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에 대해서 논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행정은 말이죠. 거기 보세요. 행정은 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행정을 서비스 개념으로 봤어요. 봉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행정을 서비스로 본 것이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었다.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초이스 개념이죠. 자, 내가 어떤 시장에 갔는데 물건이 많아요. 그럼 어떤 물건 사겠어요? 저렴하면서 질이 좋은 걸 사겠죠.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정도 저렴하면서 효과가 높은 거를 시민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경제학 용어로 보면 구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매. 아시겠죠? 구매한다. 쉽게 말해서 행정은 장사다. 일반 국민은 소비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소비자는 좋은 물건 사겠죠? 구매를 한다. 선택은 바로 구매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 특성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 다음에 환원주의적 관점이다. 그 정도 보시고 환원주의는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죠. 넘기세요. 자, 58페이지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58페이지 보세요. 효율적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줄구세요. 부캐넌, 거기 줄구세요. 부캐넌과 툴룩 또는 털룩이라고 합니다. 털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털룩.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결혼할 때 부켜봤죠? 그 생각하면 되겠고 털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털룩. 털이 많은 남자 털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효율적 집합적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자, 이렇게 보시는데 밑에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 두 가지가 있어요.
둘이 반비례합니다. 의사결정 비용이 높아지면은 외부 비용은 줄어들죠.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만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점, 요 점 있죠. 그죠? 요 점을 N이라고 일단 N이라고 X 상관없습니다. 요 점에서 의사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표 5개쯤 해서요. 요거 계속 시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고려한 것을 효율적,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이라고 합니다. 부캐넌과 털룩이 강조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디서 결정되겠습니까?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교차하는 지점을 해서 그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되고 의사결정이 비용이 높아지면은 외부 비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의사결정 비용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낮아진다가 답이에요. 끼케야 이 정도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경제학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우리가 무슨 케인즈 학파도 아니고 무슨 학파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자,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봐봐요. 어디쯤 나와 있나? 여기 문제가. 자, 기출문제 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세요. 자, 58페이지 104번 별표 5개입니다. 이 그래프가 상당히 잘 돼 있죠. 시험 문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최종 소비까지 다 가는 거예요. 직접 시험 문제 풀면서 실전 연습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104번 보세요. 다음 중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다. 공공선택, 선택 줄거야겠죠. 선택이라는 거 바로 구매라고 그랬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3번 보세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 비용이, 자, 잘 보세요.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이게 틀렸습니다. 증가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가 답입니다. 자, 의사결정 비용은, 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하고, 증가로 바꾸고, 자,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외부 비용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가 답이라는 거. 이 정도 기껏 해봤자 이게 이 문제인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게. 자, 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 낼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원이 감소하면, 이번에 감소하면 어떨까요? 감소하면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하고, 그죠? 반면에 외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가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한 번 맞힌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집과 기본 이론서를 항상 50대 50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했죠. 이거 이상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58페이지 효율적,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 부캐넌입니다. 부캐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털룩입니다. 또는 툴룩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발음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입니다. 오스트롬 나왔죠? 이 사람은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이 사람은요, 윌슨의 행정 패러다임을 다이렉트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시험에 안 나올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자, 봐. 윌슨이 있죠? 윌슨을 비판했고, 비판한 사람이 바로 오스트롬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오스트롬이 비판하면서 누굴 비판했다? 윌슨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2번 보세요. 오스트롬은 단일 권력층 중추에 귀속되도록 공무원을 계층제 내지 완벽 서열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실패됐다. 자, 윌슨은 말이죠. 서열, 개선 조직을 강조했던 거예요. 관료다 보니까 명령도 해야겠고, 그죠? 근데 오스트롬은 그거 안 되겠다. 너무 말이죠. 단일화되고 명령 계통하니까
뭡니까 정부가 망했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롬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서열화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서열화. 이게 가장 문제다. 즉 수직적으로 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 수평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 수평적으로 바꿔야 정부가 망하지 않는다. 문제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즉 윌슨이 강조했던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 이름이 한 5명 나왔죠. 익히케야 이거예요. 없어요 사람 이름.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자 신제도론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제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는 것이 제도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제도론이 또 나눠집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인데 밑에 보면은 옛날 제도론과 새로운 제도론의 차이점이 있죠. 자 1번만 줄거세요. 새로운 제도론은 공식적, 비공식적 제약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공식적 포인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분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60페이지입니다. 제도의 의미에서 나와 있는데, 제도는 뭐냐면, 사회 구조화된 어떤 측면을 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신제도의 의미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제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또 있어요. 2번 줄거세요. 전략적 상호작용 결과물이다. 자, 제도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국민들과 또는 정치적으로 서로 작용하다 보면 나온 결과물이다. 결과물 줄거세요. 이게 제도다. 아시겠죠?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프로덕트죠. 바이 프로덕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뭐예요? 부산물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과물. 알겠죠? 예. 프로덕트, C가 빠졌네. 프로덕트.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던리비가 나오죠? D-U-N-L-E-A-V-Y. 던리비. 이 사람은 관청 형성 모형을 강조했습니다. 알아두시고. 2번 보세요. 관청 형성 모형인데 관료들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했고 자 3번과 4번 별표 3개 치세요. 던리비가 강조했던 이론이 하나 있는데 중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월급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월급, 봉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 언제 나오나 이걸 관심이 두고 있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로 장관 이런 사람들은 민간에 지출되는 나가는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위직이라는 것은 뭐 3급 이하 4급 정도 되겠죠. 4급부터 9급까지 말하는 것이고 뭐 고위직은 뭐 예를 들어서 고위 공무원단 이상은 나가는 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이고 이거 점점 수술 나가네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형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던리비입니다. 던리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던리비는 고위층과 하위 공무원과 중하위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월급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봉급을 생각하고 고위층들은 나가는 돈, 국민들이 요구할 때 나가는 재정은 요거밖에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고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거래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비용 이론은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거세요. 윌리엄슨.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적 거래비용 그 다음에 사후적 거래비용이 있는데 자 요건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수업을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슨은 뭐라고 생각했냐? 엄슨도 상관없습니다. 윌리엄슨은
돈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 비용이 들어옵니다. 계약,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그 다음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죠. 소송 비용까지 생각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분쟁 비용, 소송 비용이겠죠. 소송 비용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슨이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윌리엄슨은 말이죠. 비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뭡니까? 접근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현실의 시장 실패 상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이죠. 윌리엄슨에 약간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은 경제제도의 유형 결정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뭐와 비교하여 개서제적, 개서제기 뭐냐면 이거는 위계질서를 강조한 것입니다. 위계질서를 강조를 통해서 수직적 통합, 즉 거래 내부화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네요. 윌리엄슨이 상당히 발전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개서조직을 강조했다. 위계질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위계질서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개서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위계질서입니다. 윌리엄슨의 좀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위계질서를 강조해가지고 그래야 거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죠? 옆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경제적 주도권 한 사람이 잡고 있는 게 좋죠. 만약에 두 사람이 잡고 있으면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시장도 두 번 이중으로 봐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부를 사올 수가 있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계란도 두 판 사올 수 있죠. 그러나 위계질서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은 나가는 돈이 없겠죠. 별로 없습니다.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하고서 좀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좀 쉬었다 오세요.